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 책방입니다. 오늘은 재무 분야의 베스트셀러이자 우리의 돈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책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단순히 돈을 버는 방법이나 투자 기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과 맺는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는 책입니다. 먼저 이 책의 저자인 모건 하우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건 하우절은 벤처 캐피털 회사인 콜라보레이티브 펀드의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금융 전문가입니다. 그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모틀리플 같은 유수의 금융 매체에서 칼럼니스트로 활동하며 수많은 독자들에게 재무와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해왔습니다. 하우절의 글쓰기 스타일은 매우 독특합니다. 복잡한 금융 이론이나 경제학 용어를 나열하는 대신 그는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와 역사적 사례를 통해 돈에 대한 진실을 풀어냅니다. 그의 글은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깊은 통찰력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 덕분에 그는 금융 저술가로서 여러 상을 받았고, 특히 돈의 심리학은 출간 즉시 아마존과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하우절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명확합니다. 그는 오랜 기간 금융 분야에서 일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돈에 관한 성공은 당신이 무엇을 아는가 보다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더 많이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행동은 결국 심리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재정적으로 실패할 수 있고, 반대로 평범한 지능을 가진 사람도 올바른 행동 습관을 가지면 재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의 심리학은 총 20개의 짧은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챕터는 돈과 관련된 하나의 심리적 진실을 다룹니다. 이제 그 핵심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책은 아무도 미치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첫 챕터로 시작합니다. 하우절은 여기서 각자의 돈에 대한 결정이 그 사람의 독특한 경험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1950년대에 태어나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 1970년대 고인플레이션 시대를 경험한 사람은 투자에 대해 완전히 다른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재무 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경험을 이해해야 합니다. 운과 리스크라는 챕터에서는 성공과 실패에서 운이 차지하는 역할을 다룹니다. 빌 게이츠가 중학교 시절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행운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학교에 다녔던 그의 친구 켄트 에반스는 등산 사고로 사망했죠. 하우절은 성공에는 운이 따랐다는 것을 인정하고 실패에도 운이 없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겸손함과 공감 능력의 기초가 됩니다. 절대 만족하지 않는다는 챕터는 특히 인상적입니다. 하우절은 라젠드라 라즈라트남이라는 헤지펀드 매니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수백만 달러를 합법적으로 벌었지만 더 많은 돈을 원해서 불법 내부자 거래를 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이미 충분히 가진 사람이 왜 더 많은 것을 원해서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하우절은 충분함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고 위험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복리의 마법이라는 장에서 하우절은 워렌 버핏의 예를 듭니다. 버핏의 순자산 842억 달러 중 815억 달러는 그가 50세 이후에 벌었습니다. 버핏이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된 비결은 단지 투자를 잘해서가 아니라 투자를 잘한 것을 아주 오랜 기간 지속했기 때문입니다. 버핏이 30세가 아닌 10세에 투자를 시작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좋은 투자는 단순히 큰 수익을 내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수익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과 부자로 남는 것은 서로 다른 기술을 요구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낙관주의와 위험 감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자로 남으려면 겸손함과 두려움, 그리고 생존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데는 성공하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데는 실패합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20세기 초 가장 위대한 트레이더 중 한 명이었지만 4번이나 파산했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우절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챕터에서 극소수의 사건이 전체 결과를 좌우한다는 통계적 진실을 설명합니다.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 주식을 산 투자자들 대부분은 손실을 보았지만 극소수가 엄청난 수익을 올렸고 그것이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습니다. 장기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많은 실패를 견디면서 몇 번의 대성공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라는 챕터는 이 책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하우절은 돈이 주는 가장 큰 가치는 자유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시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행복의 가장 강력한 원천입니다. 더 큰 집이나 더 비싼 차가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 오늘 무엇을 할까? 라고 자문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돈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페라리를 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사람들은 페라리를 보면 그 차를 탄 사람을 부러워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페라리를 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자신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모습을 꿈꿉니다. 즉, 페라리를 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기 위해 돈을 썼지만 정작 사람들은 그 차를 탄 자신을 상상할 뿐입니다. 이것이 과시적 소비의 아이러니입니다. 부는 보이지 않는다는 챕터에서 하우절은 진정한 부와 부유함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큰 집, 비싼 차, 명품 시계는 부유함을 보여주지만 그것이 진짜 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짜 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은행 계좌에 있는 돈, 아직 쓰지 않은 돈입니다. 부란 당신이 살 수 있지만 사지 않기로 선택한 것들입니다. 부는 미래의 선택권이고 융통성이며 시간을 벌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축에 대한 하우절의 관점도 신선합니다. 그는 저축이 소득에서 자아를 뺀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저축의 가치는 당신이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얼마나 겸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고 싶은 욕구를 억제하는 능력이 재산 형성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저축은 단순히 은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축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합리적이 되는 것이 이성적이 되는 것보다 낫다는 챕터에서 하우절은 재무 결정이 항상 스프레드시트의 숫자만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수학적으로는 합리적일 수 있지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합리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재무 결정에서는 숫자만큼이나 당신의 감정과 평화도 중요합니다. 하우절은 놀라움과 역사의 교훈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의 어려움을 다룹니다. 가장 중요한 경제적 사건들은 예측 불가능한 놀라움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것들이죠.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났는지 알려주지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 반복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수의 여지는 하우절이 가장 강조하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실수의 여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수적인 것과는 다릅니다. 실수의 여지는 생존의 여지입니다. 당신의 계획이 틀렸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빚을 적게 지고 비상자금을 준비하고 한 가지에 모든 것을 걸지 않는 것이 실수의 여지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책의 후반부에서 하우절은 자신의 재무 철학을 공유합니다. 그는 독립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저축률을 높이며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않고 세금을 기꺼이 내고 집은 담보대출로 사되 투자는 빚으로 하지 않는 등의 원칙을 따릅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완벽하지 않지만 그에게 편안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돈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재물을 순수하게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수익률을 내고 더 빨리 부자가 되는 것. 하지만 하우절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충분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도록 자극받습니다. SNS를 보면 다른 사람들은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멋진 여행을 다니고 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위험한 재무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하우절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충분함을 아는 것이야말로 재정적 성공의 핵심입니다.
또한 시간의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복리의 힘은 단순히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내심과 끈기, 그리고 장기적 사고의 산물입니다. 우리 사회는 빠른 성공과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지만 진정한 부는 시간을 통해 천천히 축적됩니다. 워렌 버핏이 80대 노인이 되어서야 대부분의 부를 쌓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공감했던 부분은 자유에 대한 챕터였습니다. 저도 한때는 더 큰 집, 더 비싼 차가 성공의 척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된 것은 진정한 부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과 선택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알람 소리에 억지로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것,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자신이 진정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시간을 쓸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돈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돈의 심리학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궁무진하지만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재무적 성공은 지능이 아니라 행동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경제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면 재정적으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도 인내심과 절제력을 가지면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재무적 성공은 천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둘째,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결정을 형성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 세대가 부동산 투자로 성공했다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투자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 환경은 변했고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미래에도 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편향을 인식하고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운의 역할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공했을 때 그것이 전적으로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반대로 실패했을 때 그것이 전적으로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면 자존감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기 어려워집니다. 성공과 실패 모두에서 운의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건강한 태도입니다. 넷째, 복리의 힘을 활용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일단 시작했다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시장이 폭락했다고 공황 상태에서 모든 것을 팔아버리면 복리의 마법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변동성을 견디고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능력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다섯째, 생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높은 수익률을 자랑해도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실수의 여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빚을 과도하게 지지 말고 비상자금을 준비하고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생존 전략입니다. 여섯째, 저축은 소득이 아니라 겸손에서 나옵니다. 연봉이 높아도 그만큼 지출을 늘리면 저축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저축은 더 많이 벌었을 때도 생활 수준을 크게 높이지 않는 절제력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색한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욕구를 조절하는 지혜입니다. 일곱째, 합리성이 이성보다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스프레드시트 상으로는 완벽한 계획이라도 당신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맞지 않는 계획입니다. 재무 결정은 숫자만이 아니라 당신의 성격, 목표, 가치관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여덟째,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무리 똑똑한 경제학자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정 시나리오에 베팅하기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돈의 심리학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를 깨달았지만 가장 큰 깨달음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돈 자체를 목표로 삼습니다. 억 단위 자산가가 되는 것, 은퇴할 때까지 특정 금액을 모으는 것. 하지만 이런 숫자들은 본질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돈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자유, 안정, 선택권에 있습니다. 또한 재무적 성공이 일직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성공 스토리를 들을 때 그것이 마치 순탄한 여정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성공 뒤에는 무수한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도 실패한 투자가 있었고 제프 베조스도 실패한 사업 아이템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해서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비교가 얼마나 해로운지도 깨달았습니다. SNS 시대에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의 하이라이트일 뿐입니다. 그들의 고민, 빚,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페라리를 탄 사람이 실제로는 리스로 탄 것일 수도 있고 그 차를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라 자신의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 사는 데서 옵니다. 시간 관점의 중요성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기적 사고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번 달 주식이 올랐는지 내렸는지, 올해 수익률이 어땠는지. 하지만 진정한 부는 수십 년에 걸쳐 형성됩니다. 단기적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또한 충분함의 개념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회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추구하도록 만듭니다. 더 큰 집, 더 비싼 차, 더 많은 돈. 하지만 어느 순간 이제 충분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유롭습니다. 충분함을 아는 것은 탐욕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진정한 만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돈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결정은 개인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이나 책의 원칙들은 참고사항일 뿐, 최종 결정은 당신의 상황, 목표, 가치관에 맞게 내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집을 사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임대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식이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채권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들이 뭐라 하든 당신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돈의 심리학은 단순히 투자 전략이나 재테크 기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우리가 돈과 맺는 관계를 근본적으로 제고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모건 하우절은 복잡한 금융 이론 대신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와 역사적 사례를 통해 돈에 대한 보편적이지만 종종 간과되는 진실들을 전달합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접근성입니다. 금융 전문가가 아니어도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깊이도 있어서 이미 재무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모건 하우절이 돈의 심리학을 집필한 근본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수년간 금융업계에서 일하며 한 가지 중요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재무적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지능이나 지식이 아니라 행동이었고 그 행동은 결국 심리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었죠. 하우절은 똑똑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재무 결정을 내리는 것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높은 IQ를 가진 투자자가 공황 상태에서 주식을 바닷가에 팔아치우고 성공한 사업가가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 모습을 봤습니다. 반대로 평범한 교육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꾸준함과 인내심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는 기존의 재무 서적들이 대부분 수학과 전략에만 집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익률 계산법, 포트폴리오 배분 전략, 세금 최적화 방법 등.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실제로 실패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감정을 제어하지 못했고 인내심을 잃었으며 자신의 한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우절의 의도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독자들이 돈에 대한 자신의 편향과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리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잡한 이론 대신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선택했습니다. 빌 게이츠의 행운, 제시 리버모어의 비극, 라즈라트남의 탐욕. 이런 이야기들은 독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게 만듭니다. 또한 하우절은 재무 조언이 지나치게 획일화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는 식의 단순한 공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경험, 목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최선의 전략도 달라야 합니다. 그는 독자들이 자신만의 재무 철학을 만들 수 있도록 사고의 틀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돈의 심리학은 정말 폭넓은 독자층에게 유용하지만 특히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첫째,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려는 젊은 세대입니다. 20대와 30대 초반의 사람들은 복리의 마법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 즉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은 그들에게 빠른 수익보다 장기적 관점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초반의 실수를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연봉이 높아지고 자산이 늘어났는데도 왜 행복하지 않은지, 왜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는지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책은 충분함의 개념과 진정한 부의 의미를 깨닫게 해줍니다. 셋째, 투자에서 손실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주식 폭락으로 큰 손해를 받거나 잘못된 투자 결정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이 책은 위로와 함께 실용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실패가 정상적인 과정임을, 그리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넷째, 은퇴를 준비하는 중장년층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위험을 감수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안전의 여지와 생존의 중요성을 다루는 이 책의 메시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돈의 스트레스를 받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빚 때문에, 저축 부족 때문에, 또는 남들과의 비교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라면 이 책에서 새로운 관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의 심리학은 단순한 재테크 서적이 아니라 돈과 행복, 그리고 인생에 대한 철학서입니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이 책은 돈에 대한 건강한 관계를 맺고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클로드는 AI이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재테크 책을 한 권만 읽어야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돈의 심리학을 추천하겠습니다. 이 책은 당신에게 부자가 되는 비법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돈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재정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내리며 궁극적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기억하세요. 돈의 목적은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은 페라리나 대저택이 아니라 매일 아침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얻고 더 현명한 재무 결정을 내리며 궁극적으로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라라 책방이었습니다.